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화폐와 금융시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재생 목록 거기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요 책으로 수업을 조금 하다 만 게 있습니다. 늘상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강의를 쫙 찍고 나가다 보면 책이 개정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정될 우려가 되면은 바로바로 몰아서 잘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개정돼 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기존 거 어떻게 다 버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이 제가 열심히 찍으려고 했는데 책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오판에서는 정운찬 김홍범 교수님께서 공저하셨으면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께서 조인하셔가지고요. 책 내용이 더 최신 내용을 잘 다루면서 풍부하게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또 개정판으로 그냥 빠르게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은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저자분들께서 잘 언급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21세기를 사는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화폐금융 전공자나 다름없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화폐라는 걸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이 우리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전공자든 전공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모두에게 화폐금융 분야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소개한 기본 교양서인 동시에 그래서 보통 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론 강의할 때 이 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전개된 화폐 금융 현상 및 정책의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화폐 금융 정책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알기 쉽게 담은 전공 입문서이다. 그러니까 경제학과의 기본 교양서일 뿐만 아니라 전공서이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경제 원론 정도 수강하셨거나 아니면 그걸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이 없는 아니면 수식이 없는 파트를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찾아보기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이론만으로도 왜 멀리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멀리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이런 걸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개정된 책으로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기로 할 것이고요. PPT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전에는 PPT로 하더라도 제가 부연 설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책을 한번 쫙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탐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쉽게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챕터 1장은요. 화폐금융론이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화폐금융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화폐와 파이낸스라고 하는 금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3절에 나와 있는 화폐와 금융이 가져온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화폐와 금융이 공공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화폐와 금융 그런 거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화폐금융론을 공부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화폐금융 도대체 무엇인가? 1절에는요. 화폐금융론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이 특히 새로운 어떤 획을 긋는 상황이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와 지금의 상황도 엄청나게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구조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전에는요.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때 엄청난 경기 침체, 대공황 아니겠습니까? 생겼는데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의 경제학자들과 다른 사고방식,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클래시컬, 고전학파다 이렇게 일컫게 되고요. 그 이후의 경제학은 이제 고전학파의 이론과 접근, 관점, 비유 포인트를 철학을 계승한 고전학파와 또 케인즈 학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아무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화폐라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 배일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물이 거래될 때 뭔가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래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뭐 돈을 막 찍어낸다 해서 막 사과가 열리거나 반도체가 생산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화폐라는 것은요 의미 자체는 없는 뭐 베일에 불과한 실루엣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의 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중립적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폐를 증가시킨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열리거나 뭐 소가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폐 중립성이라는 것은 화폐 공급을 변화시키면 실질적인 실물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 활동을 다루는 게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동 중에서 생산, 고용, 투자, 그리고 저축 이런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이라는 게 모두 화폐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니 이거는 화폐 금융 부분과는 관련이 없고 실물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고 실물이 커지면 화폐는 그만큼 거래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화폐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게 바로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실물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화폐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실물 부분은 커지면 화폐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화폐는 실물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요게 이제 화폐 중립성.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보게 되면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떨어져 있다. 고전적 이분성. 화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화폐를 변화시켰는데 실물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화폐 중립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옛날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이 화폐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이 수레의 두 바퀴, 수요 공급처럼 아니면 가위의 양날처럼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접근 방법과 비슷한데요. 하나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시적 접근 방법은요. 말 그대로요. 개별, 세세하게 현미경 가지고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여러 가지 합리적 의사 결정,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게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고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총량적인 전체, 그렇죠? 망원경을 가지고 숲을 바라보는 게 바로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뭐 콜라라든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원심분리기로 돌려버리면 콜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거나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시적인 어떤 화폐금융 현상이 단순히 개별 화폐금융 행위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또 개별 경제 주체들의 화폐금융 관련된 행위는요. 서로 상쇄돼서 그게 사라질 수 있고요. 아니면 서로 이게 방향이 파동이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되면
몇 배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화폐와 금융,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정보와 관련돼 있고요. 또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좀 심플하게 하려면 시간을 고정시킨 정태적인 분석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시점간 아니면 동태적인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진보를 거듭하는 합리적 경제 주체들은 시간과 정보의 제약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사회적 어떤 발명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그 중에 하나가 화폐야. 그러니까 화폐고 또 하나 바로 시장입니다. 분배한다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화폐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기능은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환에서. 내가 만약에 화폐라는 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사과를 갖고 있는데 치킨을 먹고 싶으면 치킨을 갖고 있지만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우자나 반려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근데 당연히 내가 사과를 갖고 있는데 치킨 원할 때 딱 정반대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나는 사과 5개를 팔아서 치킨 하나를 먹고 싶은데 거래하는 조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서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을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래가 힘들다, 많은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에는 뭐가 있는데요? 네, 탐색하는 비용이 있고요. 찾아 나서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과 5개랑 치킨 하나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교환 비율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사과를 갖다 주기로 했어. 또 막상 치킨과 거래할 때 사과를 가져가야 되잖아. 거기 나와 있는 운반 비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비용을 우리가 트랜잭션 코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경제학 교수와 농부와 이발사, 세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화폐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러한 물물 교환의 불편, 뭐라고 그랬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경제학 교수는요, 강의를 하게 됨으로써 농부한테 화폐를 받게 돼요. 네, 수강료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근데 경제학 교수가 이발, 머리를 이제 하려고 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발 서비스를 받을 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이 이발하는 사람과 이발사랑 경제학 교수가 원하는 바가 다른데 화폐라는 게 있으면 중간에 그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 경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의 거래를 통해서 교환이 완결될 수 있는데 화폐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측면에서 거래를 더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메커니즘인 교환 메커니즘, 거래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역할, 기능이 바로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실물 자산의 구입이라든가 빌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화폐가 개입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금융, 파이낸스라는 게 자금이 많은 사람이 저축자가 되겠죠? 자금이 필요하는 사람, 투자자가 되겠죠? 네,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받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 내가 급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기 돈이 더 필요로 하는 급한 사람이 있어. 당장 뭘 사야 돼. 그러면 내가 야 이거 빌려줄게. 대신 이자 쳐서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까지 교환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화폐 금융의 순기능을 보시면 파이낸스라는 금융이란 말 그대로 자금의 융통이에요. 금하면 우리 앞으로 계속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은 융통입니다. 돈의 융통. 근데 여기서는 꼭
화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금이라는 게 꼭 화폐를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화폐를 생각해야지 조금 더 우리 쉬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 단위, 그걸 흑자 지출 단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금의 부족을 느끼는 그게 바로 적자 지출 단위가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내가 사과를 3개를 먹어야 돼. 근데 사과를 5개나 생산했어. 2개가 남잖아. 이게 바로 흑자 지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쪽에 이웃집에 있는 사람은 사과를 가족이 많아서 5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 다시 보겠지만 3개밖에 생산 못했어. 2개가 부족해. 그러니까 저한테 빌리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적자 지출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자 지출 단위 남았어. 잉여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시간 선호율이라 해요. 현재를 중시 여기냐 미래를 중시 여기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중시 여겨요? 사람의 선호율이 다르게 되겠지. 시간 선호율이 높은 사람은 현재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시간 선호율 할 때는요, 현재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 선호율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소비를 하고 나중에 소비를 좀 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이거는 미시경제학 아니면 경제원론에서의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우리 효용함수라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선호를 효용함수로 만들고 그걸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사람이 있고 완만한 사람이 있어요. 가파른 사람은 어떻게? 수평축에 나와 있는 C1이 현재 소비고요. C2가 미래 소비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죠? 한계 대체율이 크잖아. 자, 한계 대체율이 크다라고 하면은요, MRS가 A라는 사람이 1, 2라고 할게요. 현재 소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나타내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는 똑같은 점에서 봤을 땐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S가 1, 2라고 할 때 B보다 A가 커. 이 얘기 뭐야? MRS가 크니까 현재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선호한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볼록한데 가파르게 전반적으로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 B는 현재를 덜 선호한다 이렇게 하세요. 미래를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야 헷갈려. 그러니까 현재에 초점 맞춰서 A는 현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B는 현재를 덜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효용함수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둘은요, 우리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은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이라는 게 없거나 금융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버는 거를 그냥 다 지금 소비할 수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과를 3개만 먹으면 충분해. 아침, 점심, 저녁. 5개 생산했어. 저장을 하기 힘듭니다. 2개. 시간 지나면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썩기 전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다 먹어야 돼. 3개 먹으면 충분한데 2개를 더 먹게 되니까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어야 되잖아. 막 꾸역꾸역 넣게 돼요. 옆집은 어떻게 됩니까? 옆집은 사과가 5개가 필요한데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3개 사과를 다 먹었어. 아이고, 나 2개 더 먹고 싶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생산한 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융이라는 게 없고 시장에서의 교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자급자족해서 생산한 만큼만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금융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쭉 늘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2개 있는 상황인데 지금 5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사과가 5개 먹고 싶은데 3개밖에 생산 못했어. 2개 어떻게 하지? 딴 데서 빌릴 수 있는 거야. 선택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는 게 이 예산제약선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2개 있을 때 얘는 하나가 당장 더 필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2개 생산해서 하나 너한테 줄게.
그래서 얘한테 빌리는 거야. 그래서 소비 가능한 영역이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여기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역시 두 개 생산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별로 하나만 먹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를 줄이는 거야. B는 줄이고 A한테 주는 거지. A한테 야 그러면 너 내가 이거 줄게 너 먹어.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원래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얘가 두 개 이 원이 이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예, 그리고 얘는 E2 얘도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서로 교환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선택점이 어떻게 되냐면 3개, 1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2원 다시 이렇게. 얘는 대신 1개를 쟤한테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요것도 선택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나, 3개. 나중에 하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하나를 얘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완전한 금융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얘가 꼭 1개 이걸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까지 다 이전해 주면 완성된 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는 얘는 쭉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 영향이 된다.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을 우리가 차입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선택 가능한 예산선 영역이 쭉 늘어나게 되는데 이쪽 영역을 선택했다 그러면 자기가 당장 생산한 것보다 소비를 적게 한 거잖아. 남는 거 어떻게 빌려준 거야. 그게 바로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 자금의 어떻게 보면 공급자다. 자금의 수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금융시장의 예산 제약 하에서는요. 내가 초기에 이렇게 두 개 생산했는데 뭐 이게 교환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1대1로 교환된다 그러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선택 가능한 영역이 쭉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것도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무차복선이 갚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길밖에 선택할 수 없었는데 여길 선택해서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완만한 사람은 시장에서 내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저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요 점을 선택했었는데 이 사람은 현재를 별로 중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잖아. 근데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쭉 가게 되면은 효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존재하게 되면서 효용을 둘 다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생산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대차대조표 보면 이쪽이 자산이고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란 건 순수하게 내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채는 이게 다른 사람 거긴 한데 아니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잖아. 내가 신용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주겠지. 신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을 동원하는데 직접 자기 돈 가지고 동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리잖아. 빌리는 게 이제 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요.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 보시면 회사채 발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가지고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간접금융, 인터미디어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금융중개 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산을 마련했는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 기업을 운영하잖아. 그래서 공장을 딱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상품을 이렇게 생산을 했고요. 또 남는 거 현금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금을 조달해서 내가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양쪽 다 숫자 다 더한 것은 같아져야 된다. 뭐 그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쫙 나타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투자에 소요되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자본이 축적되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아니면 스마트폰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뭐 1년에 몇십만 대, 몇백만 대, 뭐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지 단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소량 생산하게 되면 비용 절감 못 한다고. 근데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이 규모를 크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한 사람한테 대규모 자금이 뭐 1,000억 이걸 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맞아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것처럼 십시일반 모으는 거야. 그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부담이 쉬워지는 거죠. 자금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금고 속에 놀고 있는, 금융이라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저축을 어떻게 하냐면 장롱이나 금고나 땅 속에 이렇게 묻어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내가 다음에 내년이나 미래에 소비하게 되는데 당장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에서 뭐야? 사람들이 선호, 원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재능, 능력, 뭐 이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과 똑같이 물을 2개씩 주게 되면, 아니 목마른 사람 물을 더 먹고 싶은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이 좀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빵을 줬으면 좋겠는데,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선호를 반영해서 배분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뭔가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쪽에서 여기 진취적인 부분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금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간접 금융시장의 발전은 실물 부분의 원활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화폐 금융론의 어떤 중요성과 2가지 미시적, 거시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폐와 금융, 파이낸스라는 게, 그쵸, 우리가 화폐가 생김으로써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화폐와 금융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화폐와 금융의 공공재로서의 어떤 기능, 그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컴팩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볍게 들으시면서 책 내용 따라가시면서 책을 꼼꼼히 한 번씩 복습 삼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